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낭낭공주와 호동왕자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고구려의 대무신왕에게 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대무신왕은 잘생기고 똑똑한 호동왕자를 유독 아꼈지요. 소자, 세상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 아바마마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거라. 부디 몸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꾸나. 그리하여 호동왕자는 이웃나라 옥저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마침 낭낭국의 왕 최리도 옥저를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둘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최리는 호동왕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챘지요. 훤칠한 외모와 기품 있는 풍채하며 저 사람은 분명 고구려의 왕자임이 틀림없다. 만약 우리 낭낭이가 호동왕자와 혼인한다면 고구려와 가까운 관계가 될 터이니 침입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야. 그리하여 최리는 호동왕자를 낭낭국으로 초대했어요.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간 낭낭공주는 호동왕자를 처음 보았지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어서 둘이 혼례를 올리고 함께 고구려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거라. 아바마마, 이렇게 갑자기요? 그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말 나온 김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봐라, 지금 당장 낭낭공주의 혼례 준비를 시작하거라. 낭낭공주는 아버지의 말씀에 몹시 당황했지만 잘생긴 호동왕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내심 싫지 않았어요. 얼마 후 성대한 혼례식이 열리고 낭낭공주와 호동왕자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호동왕자는 혼례를 마치자마자 홀로 고구려로 돌아갔어요. 부인을 데리러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말이지요. 호동왕자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낭낭공주의 그리움은 날로 커져갔어요. 언제쯤 날 데리러 오실까? 혹시 서방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더 천천히 오셔도 되오니 부디 몸조심히 오시옵소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낭낭공주에게 은밀한 편지 한 통이 전해졌어요. 호동왕자가 보낸 것이었지요. 우리가 만나려면 부인께서 대신 해줘야 하는 일이 하나 있소. 무기고에 들어가 나팔을 부시고 북을 찢어줘야만 하오. 만약 부인께서 못하신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오. 낭낭공주는 편지를 읽고 크게 상심했어요. 그런데 호동왕자는 왜 나팔과 북을 망가뜨리라고 했을까요? 사실 낭낭국에는 신비한 북과 나팔이 있답니다. 그 북과 나팔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울려 침입했음을 알려주지요. 나라 구석구석 울려서 모두가 위급한 상황을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신통방통한 물건들이에요. 그러니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한 무기들을 훼손하라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나라를 버리라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호동왕자님, 어찌 이리 냉정하십니까? 낭낭공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생기를 잃어갔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낭낭공주가 방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걸어갔지요. 그곳은 다름 아닌 북과 나팔이 있는 무기고였어요. 한숨을 쉬며 북을 어루만지던 낭낭공주는 결심이 선 듯 옷소매에서 칼을 꺼냈어요.
그리곤 북을 찢어버렸지요. 나팔 또한 산산조각 낸 뒤 눈물을 흘렸어요. 절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아바마마. 낭랑공주는 방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편지로 써 호동왕자에게 알렸어요. 한편 낭랑공주의 편지를 받은 호동왕자는 이 사실을 급히 대무신왕께 말씀드렸지요. 아바마마, 낭랑국의 북과 나팔이 훼손된 지금이야말로 침입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저에게 군대를 주시어 승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하하, 역시 우리 호동이답구나. 그렇게 하거라. 그리하여 호동왕자는 다시 한번 낭랑국으로 떠납니다. 꽃가마를 타고 부인을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말이지요. 낭랑국 사람들은 북과 나팔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구려 군사들이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요. 대체 북과 나팔이 왜 울리지 않은 것이냐? 전하, 북과 나팔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다 하옵니다. 어서 빨리 몸을 피하시옵소서. 대체 누가 나라를 배신했단 말이냐? 서둘러 병사들을 집결하고 적들을 막으라 하거라. 하지만 방어를 시작했을 땐 이미 고구려 군사들이 나라 안까지 들어온 후였지요. 최리와 낭랑공주는 맨 앞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호동왕자를 보았어요. 호동왕자가 배신을 하다니 어째서 이런 일이? 그때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바마마.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은 낭랑공주가 아버지에게 고백했지요. 뭐라? 감히 네가 나라와 아비를 배신해? 분노한 최리는 낭랑공주의 변명조차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부디 절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결국 낭랑공주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요.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알게 된 최리는 항복하고 말았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아내 낭랑공주의 희생으로 손쉽게 전쟁에서 이긴 호동왕자는 고구려로 돌아가 승리를 알렸어요. 온 고구려가 호동왕자를 치켜 세우며 다음 왕이 될 자는 호동왕자밖에 없다고 하였지요. 그러자 대무신왕의 첫 번째 왕비가 분노하였어요. 감히 내 자식이 아니라 호동왕자를 왕의 자리에 앉힌다고? 사실 호동왕자는 대무신왕과 두 번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질투에 휩싸인 첫째 왕비는 대무신왕을 찾아가 호동왕자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대무신왕도 처음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질투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왕비의 절절한 눈물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지요. 결국 대무신왕은 그렇게 아끼던 호동왕자에게 자기 손으로 벌을 내렸어요. 아바마마를 위해 무엇이든 했나이다. 오로지 고구려의 영광을 위해 소자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절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신단 말입니까? 소자가 세상에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나이까? 벌을 받게 된 호동왕자는 진실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똥꼬로 나팔 부는 호랑이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나팔을 아주 잘 부는 청년이 있었어요. 다들 내 나팔 소리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청년이 이웃마을 잔치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올 때였어요. 이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너무 졸리네. 안 되겠다.
여기 앉아서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다. 청년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밑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흥! 그때였어요. 잠이 든 청년 곁으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지요. 그런데 청년은 호랑이가 다가온지도 모른 채 계속 자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은 요 놈을 잡아먹으면 되겠군. 힘들게 사냥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이보게, 이봐, 일어나 보라고. 호랑이는 앞발을 이용해 청년의 얼굴을 툭툭 쳤어요. 하지만 잠이 깊이 든 청년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지요. 쌩쌩할 때 잡아먹어야 맛이 좋은데. 이봐, 일어나라니까. 호랑이가 호통을 쳐도 청년은 꿈쩍도 안 했어요. 어쭈, 안 일어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깨워야겠군. 호랑이는 냇가로 가서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셨지요. 다시 돌아온 호랑이는 청년 얼굴에 대고 물 먹은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그러자 청년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아, 차가워라. 이게 대체 뭐라?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청년의 눈앞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호랑이의 엉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잖아. 이러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어. 이 일을 어쩌지? 청년은 손을 더듬거리며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봤지만 그의 곁엔 오직 나팔뿐이었어요. 마침 고개를 돌린 호랑이가 일어난 청년을 발견했어요. 오이? 일어났네? 호랑이다! 호랑이 얼굴을 본 청년은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호랑이 똥꼬에 나팔을 꽂아버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똥꼬, 내 똥꼬! 그 틈을 타 청년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지요. 호랑이는 똥꼬에 박힌 나팔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엉덩이에 힘을 줘보기도 하고 꼬리로 나팔을 감싸 빼보기도 하고 나팔이 빠지라고 이리저리 쿵쿵 뛰어보기도 했지만 전혀 소용없었지요. 빵! 바로 그때 호랑이가 방귀를 뀌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부터 호랑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빵! 빵! 하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나 뭐라나.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오리 두 마리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사또가 살았어요. 사또에게는 비 오면 젖을세라, 바람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딸 하나가 있었지요. 성품도 좋고 어여쁘기까지 한 딸은 사또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처자라 아는 것도 많았지요. 사또의 딸이 혼기가 찾아 그 마을 양반댁 도령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다른 지방에 사는 도령들도 찾아와 줄을 섰어요. 어떻게 해야 낭자와 사또의 맘에 들어 결혼을 할 수 있다? 매일 찾아오는 도령들 때문에 사또댁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사또는 그 많은 도령들 중에 사위로 삼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생각했어요. 김판서댁 아들은 잘생기긴 했어도 공부는 전혀 않고 놀기만 하는 것 같고, 황대감댁 아들은 어리석단 말이지. 개중 김부자댁 아들이 낳은 것 같긴 한데
딸이 싫다 하니 나 참 도무지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 없으니 어쩐다. 사또의 고민은 하루하루 깊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그간 근심 어렸던 사또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연신 즐거워하지 뭐예요.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네. 여봐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자도 빠짐없이 적어 온 마을에 붙이거라. 예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심리새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아주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마을 여기저기에 붙은 방을 본 사람들은 심리새라는 말에 혼란에 빠졌지요. 자네 심리새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무슨, 내 평생 심리새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어. 들리는 얘기로는 새 크기가 심리만큼 커서 심리새라는 말이 있다지 아마? 응? 그렇게 큰 새가 세상에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또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얘기만 오갈 뿐 문제를 풀러 사또에게 찾아가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드디어 심리새를 잡아왔다고 하는 도령이 나타났어요. 제가 심리새를 잡아왔습니다, 사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도령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생긴 새인지 드디어 볼 수 있겠구만. 사람들이 도령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오호, 자네가 내가 말한 심리새를 잡아왔단 말인가? 어디 보여주시게. 사또는 기대에 가득 차 도령의 말에 귀 기울였지요. 자, 이게 바로 사또께서 말씀하신 심리새입니다. 하지만 도령의 손에 들린 것은 그저 평범한 오리 2마리뿐이었어요. 오리 2마리를 본 사또는 크게 화를 냈지요. 자네 지금 나를 놀리는 겐가? 아닙니다, 사또. 노여움을 푸시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또는 도령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어떻게 해서 오리가 심리새인지. 이 새들은 분명 심리새가 맞습니다. 보세요. 이 새가 한 마리만 있으면 그건 오리가 맞지만 이렇게 2마리가 있으니 심리새이지 않습니까? 멋이라? 니놈이 끝까지 나를 놀리다니.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오리 더하기 오리는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리 2마리는 심리새가 분명하지요. 사또는 도령의 재치 있는 말을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지요. 그렇군. 맞네 맞아. 자네 아주 똑똑하구먼. 내 문제를 풀었으니 자네에게 상을 주겠네. 감사합니다, 사또. 도령은 그날부터 사또의 집에 머물며 열심히 과거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과거에 급제했지요. 난 자네가 오리 2마리로 심리새를 만드는 걸 보고 범상치 않다고 느꼈다네. 부디 내 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나. 네, 감사합니다, 사또. 사또는 다시 돌아온 도령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어여쁜 딸과 혼이 나도록 허락했답니다. 사또의 딸과 결혼한 청년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대요.